이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지구상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 하루에 6시간 노동해서 충분히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6시간 노동은 해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죠. 6시간.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노동한다는 거는 반 이하니까 이건 뭐 천국이에요. 예. 근데 요즘 우리가 하루 6시간 노동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8시간 그러지만 이때는 휴일의 개념도 없었거든요. 이 사회 유토피아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네 지도자를 선출한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정말 꿈꿨던 이 유토피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자, 언더스탠딩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했더니 너희들이 결국 이거를 하려고 채널을 그렇습니다. 오픈했구나. 야, 너희들의 깊은 뜻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정말 저희도 의외인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네. 더 시빌라이제이션. 네. 위대한 문명사. 네. 도대체 선진국은 뭔 짓을 했길래 선진국이 됐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나 너무 좋아. 그냥 묻어가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잘 살면. 그리고 사실 표현을 좀 쉽게 하려고 묻어가는 거라고 하지만 예. 나라가 잘 살면 우리 국민들 다 잘 사는 거니까 내 마음도 되게 편해. 그럼요. 나만 잘 사는 건 사실은 눈치 보이는 일이거든요. 제가 저만 잘 살아봐서 압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참 좋은 건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도 않지만 뭔가 단서를 못 잡으면 굉장히 어려운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한 우리의 여행이 바로 이 The Civilization이라는 시리즈고요. 요즘 워낙 또 격변의 시기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서울대 김태우 교수님을 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댓글 중에 요즘 그냥 김태우 교수님 대선 출마하라고 그냥 난리예요 지금. 건강만 하십시오. 뭐 이런. 네. 자, 이렇게 뜨거운 반응일 줄이야. 솔직히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쳐도 이렇게 뜨겁지는 않죠, 반응이. 그러면 학생들은 훨씬 더 아주 학구적이니까. 우리 시청자들도 되게 까칠한 시청자들인데 네. 어쩜 이렇게 여기는 이러는지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김태우 교수님 열정이 진짜 느껴지니까. 오늘은 무슨 얘기를 또 풀어갑니까? 네. 오늘 할 얘기 이전에 네. 지난번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 2%께서 예나 다름없이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 진짜 그거 좋습니다. 그 얘기 음. 저도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됐듯하게 끝났는데. 예. 맞아요. 부동산 얘기 그렇지. 했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돈이 부동산으로만 쏠려서 괜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는 경제 주체들의 비용을 높여서 경쟁력을 해치는 아주 나쁜 것이다. 게다가 다른 거는 부동산은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부동산 투자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나쁘다. 투기라고 막 하잖아. 그랬더니 2%가 거기서 턱 끼어들어서 교수님 그럼 사실 삼성전자 주식으로 10배 먹은 사람은 부동산으로 10배 먹은 거에 비해서 무슨 노동과 노력과 탐색을 더했으며 결국 삼성전자든 코스피든 그게 잘 살게 된 건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되다 보니 올라가는 건데 제가 배우기로는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올라가서 그 결과물로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가는 원리나 그 결과물이나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먹는 거나 그 결과물은 동질인데 왜 그렇게 부동산만 미워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고 교수님이 너 다음 시간에 아주 혼날 준비하고 와라. 그래서 오늘이 왔습니다. 오늘이 왔어. 네.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좀. 자, 2%께서 주신 그런 도발적인 질문의 예. 진심은 뭐냐 하면 아마 그 우리 시청자나 여러분들 중에 의문을 가진 분들의 의문을 풀어드리고 좀 더 관심을 이제 흥미를 유발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재정리하고 기억을 되살려야 될 부분이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빈부격차가
왜 나쁜 것인가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빈부격차 논의를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원인이 뭐지? 세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벌어서 빈부격차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냥 근로만 해가지고는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없으니까 서민을 못 벗어나니까 생계를 못 벗어나니까 중산층으로 도약하려면 조금씩이라도 절약해가지고 어떤 자산소득을 올려야 된다. 금융소득을 올려야 된다. 이게 또 빈부의 격차를 올리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하려면 어디서 합니까? 기업이 직업을 줘야 일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건설적인 가치 있는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주식이 가치 있는 투자다. 그래서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그렇죠. 근로소득, 자산소득, 기업소득 요 세 가지가 모여가지고 빈부격차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없애자. 그러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더 벌지 못하니까 열심히 일 안 하죠. 열심히 투자해서 더 벌지 못하니까 또 열심히 투자도 안 하죠. 그럼 일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면 기업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빈부격차가 없어지면 부자가 더 부자가 되지 못하고 다 비슷해진다는 거죠. 하향평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더 많이 하는 노력하는 사람하고 일한 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할 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빈부격차는 줄었어. 근데 이 세상에는 일할 능력이 없는 분이 계세요. 몸을 다쳤다든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아주 불운하셔서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들 자기가 먹고 살 만큼 이상의 일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사회에서 소외된 일할 능력이 없든지 일할 능력을 빼앗겼든지 이런 불운한 분들을 행복한 삶, 최소한의 그 행복한 삶을 주려면 누군가 더 일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 그러면 빈부격차가 나는 것을 허용해 줘야지 일을 할 능력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거기서 세금도 걷고 그게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능력 없는 분 이런 분들을 이제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잉여의 부를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지. 이게 돈 잘 버는 사람은 오후 5시까지만 일해도 되는데 너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부자 되는데 한번 해보지 그래? 그러면 그래? 하고 밤 12시까지 일하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로 이제 그 친구한테는 한 70% 주고 더 생긴 30%를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게 좋은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의 소득과 어려운 분들의 소득 차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 진리를 모르고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반이 빈부격차를 없애는 실험을 했죠. 그게 공산주의 실험이라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인류의 반이 공산주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사회가 돼가지고 공산주의 사회가 붕괴돼 버렸죠. 그래서 참 인간이 굉장히 명석한 것 같지만은 수없는 시행착오를 거쳐가지고 이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빈부격차라는 것은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학생들하고도 이 토론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다 빈부격차가 나쁘다는데 동의를 했다가 이 토론이 다 끝나고 나면 다 빈부격차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함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업사회의 빈부격차,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의 격차라는 개념은 산업사회에 오면 부의 격차, 보통 사람하고 부자의 격차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잘 살게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깜짝 놀란 게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경제학 교수가 서민, 불쌍한 사람의 예를 들면서 자동차에 기름 넣을 돈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자동차도 없는데 없었죠. 저희 집에도 없었고 한국에서는 자동차가 있으면 부자, 없으면 보통 사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돈도 없는 사람이 서민이 되는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 발전한 산업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사회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 이 프로의 도발적인 질문이 시작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의 격차 중에 나쁜 격차가 있다. 이게 불로소득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공산주의자가 얘기하는 노동 외 소득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거고 노력하지 않은 소득.
내가 벌지 않았는데 그냥 지절로 생겼어. 굴러왔어. 돈이 돈을 벌어서 벌어들인 돈. 그렇죠. 아니요. 돈이 돈을 벌더라도 노력에 의해서 이 삼성전자가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내가 투자해야 되겠어. 주식을 사게 되면 갤럭시 폰이 더 좋아져요. 예. 돈이 투입됐으니까. 근데 이거는 노동과 자본이 모여가지고 생산을 하는 이 산업의 기본 원리에 따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시세 차익, 우연히 생긴 시세 차익, 독점에 의해서 값을 확 올린 거죠. 네. 물건 출하량을 줄여가지고 예. 독점 이윤을 만드는 이게 나쁜 의미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같은 것은 가치를 창출한 거니까 불로소득이 아닌데 예. 그냥 땅이나 아파트를 사뒀다가 손도 안 대고 가만히 있는데 그렇지. 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이 생긴 것.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불로소득이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 2%에 하신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똑같은 돈을 투입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10배 번 사람하고 땅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를 갖고 있었는데 값이 10배 오른 사람하고 그 사람의 옳고 그름 이걸 아무 차이가 없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인으로 보면 우연히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데 예. 삼성전자의 주식을 산 거는 삼성전자의 더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를 해서 가치를 창출했고 이 땅이나 아파트 값이 오른 거는 삼성전자가 많이 팔려 그 핸드폰이 갤럭시 폰이 많이 팔려서 임금이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구하게 되니까 따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노력은 아니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게 내 노력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죠. 전혀 들어간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옆에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전자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월급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땅값이 따라 오른 거지. 실제로 오르는 노력은 누가 했냐면 기업하고 근로자가 다 노력해서 그 덕분에 지절로 생긴 시세 차익이다. 노력한 주체는 저쪽이다. 왜 참고 있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는 요것도 못 참고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 2%인데 나 왜 오늘 위축되지? 질문해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스마트폰 값이 2배 올랐어요. 좋아져서 임금이 2배 올랐어. 그러면 아파트 값도 2배 오르는 것까지는 아주 예외적인 건 아니에요.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땀 흘려 일한 사람의 그 수익이 더 커져야지 거기 따라서 지절로 불로소득이 생긴 사람의 수익이 더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지. 사실은 안 돼. 그게. 근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만약에 땀 흘려 일한 사람의 수익은 커지는데 불로소득이 작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자산을 땀 흘려 일해서 가치를 창출하는데 투자하려고 노력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갤럭시 스마트폰 값은 2배 오르고 삼성전자의 근로자의 임금은 2배 올랐는데 땅값이 10배 올랐다. 그럼 사람들이 다 돈을 아파트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비생산적인 불로소득 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은 발전을 못 하겠죠. 거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 얘기예요. 2% 마치 제가 아니야 나도 들은 얘기야. 아무튼 거기에서 그러니까 저도 대체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으로 돈이 갔어요. 그래서 10배가 만약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너무 럭키해. 나는 10배가 뻥튀기가 됐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내가 부동산을 또 사든 어쨌든 그 돈은 어딘가 은행으로 가거나 어디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10배를 벌어서 그 돈을 은행에 기분 좋게 넣었다고 해봐요. 돈이 이렇게 많이 쌓였네. 근데 그 돈은 다시 은행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기업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번 돈이 꼭 그냥 그건 죽은 돈이냐? 정말 그 돈은 결국은 투자로도 또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2%가 언젠가 했던 얘기를 내가 언젠가 했던 얘기는 내가 1억에 샀던 집이 10억이 됐어. 그럼 저절로 됐지? 누군가한테 10억을 받고 팔았어. 그러면 내 주머니에는 10억이 생겼지만 그죠? 이 사람은 괜히 10억이라는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 이 아파트가 10억이 아니었으면 나머지 1억이었으면 1억으로 아파트를 사고 나머지 9억으로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창업해서 열심히 생산활동할 뿐이 아파트 10억 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베스킨라빈스를 못해. 근데 나는 아파트가 계속 1억 원이었으면 베스킨라빈스를 못할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생겼네.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그 돈으로 베스킨라빈스를 내가 해. 그렇지. 할 수 있으니 이건 베스킨라빈스가 과연 사업성이 있어 없어에 딸려 있는 일일 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린 게 그거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라고 반론을 할 어리석은 질문 같기는 해. 할 때는 뭐라고?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이제 전제가 뭐냐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10배 번 사람이 이렇게 전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에 투자해서 10배 벌 동안 다른 사람은 생산적인 일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투자해서 10배를 못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10배 번 사람이 생산적인 수익성이 낮은 쪽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었으니까 부동산에서 더 투자를 많이 해서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부동산에 들어가 가지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은 마치 마약을 맞은 것처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손쉽게 너무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이 절대로 아까 베스킨앤라빈슨 같은 게 되든지 삼성전자가 되든지 현대자동차로 가지 않고 계속 부동산 쪽으로 몰려가지고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불로소득을 더 올리는 쪽으로 가지. 그게 악순환의 시작이 된다. 그렇죠. 그게 생산적인 쪽으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의 돈이라면 그 돈이 다른 데 갈 수는 있으나 그렇게 올라간 부동산 가격을 맛본 수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이쪽으로 가야 될 돈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이스크림 창업을 하려고 하면 야, 부동산 사야지. 그래서 이제 사회 전체로 보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게 다 기업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기업 활동에 돈이 투자돼서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투자가 가겠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계속 부동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국가 제도가 이 선량한 국민들을 어느 쪽으로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이건 뭐 상세하게 얘기하면 정말 긴 얘기고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아주 예를 들어서 볼 것 같으면 현재 미국 같은 나라는 이 국민들의 자산이 약 30% 이내만 부동산 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70% 이상이 기업과 증권, 채권 이런 금융자산 쪽에 생산적인 쪽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전체적으로는 65% 통계적으로 그런데 일부 계층에서는 거의 70-80%가 부동산에 거의 몰빵이 돼 있어요. 부동산에. 그리고 이 가치를 창출하는 주식이나 채권이라든가 이런 예금이라든가 이런 기술 개발이 되는 쪽에는 35% 정도밖에 안 가 있거든요. 그럼 이 두 나라가 어느 나라가 기술이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인공지능 전부 미국이 하고 있죠. 챗 GPT 미국에서 나왔죠. 테슬라가 지금 뭐 자동차 전기차 하고 뭐 스페이스 X 하고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투자금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 국민이 이쪽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기술이 발전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강남 불패 아파트 신화 쪽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1인당 소득이 8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를 넘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그 반도 안 돼요. 지금 3만 4천 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측치로는 지금 1% 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사건 하나하나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이 전체를 보기가 힘든데 문명사라는 관점에서 크게 대세를 쫙 볼 것 같으면 국민들이 부동산 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나라는 그 부동산이 가치를 하나도 창출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이 몰리면 부동산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안 되고 미래로 가지 못하는데 기업 쪽에 많이 투자가 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이쪽으로 가면 발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환율도 우리가 지금 뭐 굉장히 그 달러가 올라서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경제하고 미국 경제를 지금 비교해 보면 미국 경제는 막 세계를 이끌면서 약진해 가고 있고 한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침체 상태에 빠진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이유가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귀중한 자산이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을 취하는 부동산 쪽에 가 있느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쪽에 가 있느냐 이런 결정이 되는데 그게 국민이 좋고 훌륭하고 착하고 나쁘고가 아니라 국가 제도가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느냐는 어느 쪽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맞습니다. 만드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국가가 세금을 어느 쪽에다가 더 과하게 부과하느냐. 미국 같은 데는 법인세를 계속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세를 계속 낮추니까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돈 버니까. 그럼 직장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식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과 근로의욕과 기술이 한꺼번에 발전하면서 미국은 세계 패권국으로 점점 앞서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뭐 그 과정은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들이 전부 이 가치를 전혀 창출하지 않는 부동산에 가 있으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샤오미가 지금 갤럭시보다 좋아진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제도가 이 조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거기 중독이 돼서 그렇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불로소득만치 강한 중독성 있는 마약은 없다. 저는 이런 얘기도 하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민족의 DNA는 똑같은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서 이병철, 정주영, 최종현, 구인회 이런 막 엄청난 기업가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제도가 그런 기업가가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기 때문이죠. 그전에는 왜 안 나왔겠어요? 똑같은 한민족인데. 그 후에는 왜 많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면 훌륭한 그 기업가, 훌륭한 기술자들이 막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도 일론 머스크 같은 훌륭한 기업가 자질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는데 국가가 이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우리나라의 부가 그쪽에 쏠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을 줄여야 되고 줄이는 쪽으로 국가 제도와 조세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게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논의를 하면 마음 어딘가 하나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우리 아파트가 좀 올랐는데 내가 불로소득한 투기꾼인가? 이런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강남에 좋은 아파트 갖고 계신데 그것도 값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게 조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교수님이 나쁘다고 하니까 조금 전부터 되게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사실 이걸 뭐 하나하나 풀어가려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지만은 저는 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경주 최부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농업 사회에서 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혼자 열심히 일해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사회에서 권력으로 남의 땅이라든가 이걸 뺏은 사람 외에 진짜 최부자 같은 부자는 대부분 그 장리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장리쌀이라는 게 그 한 말 빌려주면 가을에 두 말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율이 높은 복리, 복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했는데 이 최부자가 남긴 6가지 유훈이라고 전해오는 게 있는데 그걸 보면 1년 이내에 만석 이상 재산을 증식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장리쌀을 빌려주더라도 만석 이상 불어날 정도로 너무 많이 받지 마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흉년에 논밭을 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거꾸로 하고 있죠. 내렸을 때 빨리 사가지고 매점 매석을 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고 그다음에 100리 이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이걸 보면 정말 최부자라는 분은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도 아깝지 않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강남에 그 아파트나 뭐 이런 거를 물려받든지 갖고 계시던 분이 이제 그로 인해서 본인이 의도치 않은 부가 축적됐을 때 그것을 이건 당연히 내 거야. 이거는 왜 배 아파해? 이런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고 그게 결국은 본인한테도 우리 국가가 다 나빠지면 나빠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국가 경제가 침체하면 결국은 부동산도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치를 못 가져요.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발전하는 쪽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쪽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꿔가야 되겠다라는데 이제 기꺼이 동의해 주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책도 쓰고 오늘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때로는 어떤 분들이 듣기에 약간 그 불편한 그런 부분의 말씀도 드려서 마치 그 의도치 않은 분한테 불로소득 이렇게 멍해를 씌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재화는 인간이 땀 흘려서 만들고 발전하고 그래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꽃피고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세상이 생겼는데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특별한 재화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제어에 의해서 이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효율적으로 발전하는데 완전히 역행하는 아주 특별한 재화가 이 토지라는 거다. 이건 없잖아요. 예. 이게 다시 늘어나질 않잖아요. 어?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해서 크게 더 늘어날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토지 문제만은 시장의 실패, 마켓 페일리어. 그래가지고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평생 하는 연구가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라는 연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치 이 토지 문제에 대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뭐 이걸 조금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할 때 농업사회 사람들은 게으르다. 왜냐하면 예. 추가적인 생산에서 오는 소득이 점점 줄어드니까 일하는데 인센티브를 못 느끼지 않느냐. 예. 오늘도 그 얘기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그 인센티브가 없으면 일을 안 하게 된다. 근데 토지가 과거 농업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일하지 않고 게으르도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토지를 갖고 소유한 게 아니라 토지한테 완전히 지배당하던 사회였다. 농업사회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도 불로소득에 한번 맛을 딱 들이게 되면 마찬가지로 토지한테 지배를 당한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좀? 예. 네. 생각이 얕아 이렇게 사람이. 예.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요 토지와 관련된 불로소득 이 관계된 가치 창출의 문제를 한번 제가 도식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한꺼번에 설명을 다 듣는 것보다도 예. 한번 정리하고 또 한 번 하면 좋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시애틀 주장이 어떻게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느냐라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그때 다음에 그거 하실 때는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하는 아주 생각이 짧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 대표가 저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이게 이분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새로 만들어서 휴대폰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매우 부가가치를 만드는 일이다. 예. 그래서 그 회사에 창업할 때 자본금을 내거나 유상증자할 때 돈을 내는 그런 투자는 당연히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로 돈 버는 100의 99는 삼성전자 창업할 때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분이 어느 날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좋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30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파는 그런 투자자들로 대부분 이루어진 게 주식시장이다. 맞습니다. 그러니 창업할 때 돈 낸 사람이 아니면 마치 아파트 다 지어지고 나서 10억에 사서 아파트 30억에 파는 사람처럼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사람은 똑같은 불로소득이고 똑같은 투기꾼이다. 다만 교수님도 아파트 허벌판에 아파트를 짓는 행위는 없었던 집이 태어난 거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허벌판에 공장 세워서 휴대폰 만드는 거와 똑같이 충분히 부가가치 높은 일이나 그거는 권장해야 되나 다 지어진 집을 10억에 사서 가만히 있다가 30억에 파는 행위는 불로소득이라면 이미 지어지고 돌아가는 삼성전자를 10만 원의 주식을 사서 30만 원에 파는 행위도 똑같은 행위인데 안타깝게도 이쪽이나 저쪽이나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투기꾼들이 없으면 그 투기꾼들한테 주식 팔려고 사실은 창업을 하는 거거든요. 창업을 하는 사람이 창업을 해서 성공시켰는데 주식을 못 팔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 투기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식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파는 투기꾼들이 존재해야 그래야 그것의 인센티브를 얻으려고 삼성전자를 창업하는 사람도 생기고 자본금을 조달한다고 할 때 그래 나도 투자할래 하는 사람도 생기듯이
아파트도 다 지어진 아파트를 10억에 사서 30억에 파는 사람이 있어야 갓 지어진 아파트도 5억에 살려고 하고 그래야 그 아파트를 기꺼이 미분양의 리스크를 안고 지으려고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이라 이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돌아가려면 불로소득은 싹 없고 최초에 생산하는 데서만 소득을 얻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 불로소득의 똥파리들이 있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생산의 리스크가 커져서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승찬 기자가 자꾸 합니다. 진짜 혼내주십시오. 이거 말이 됩니까? 내가 진짜 지금 전에서 듣고 얘기하지만 아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말 이 프로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안승찬의 얘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프로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근데 그 일리가 있는 것은 이 세상 경제가 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체해 있다면 그래요. 변화가 없다면. 근데 실제 이 세상의 경제는 이제 가속적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첫 시간부터 산업사회의 가속적인 성장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를 제일 처음에 설립할 때 자본금을 투자한 사람은 좋은 기여를 했어요. 그죠? 근데 10배 가격에 주식을 팔고 나가고 딴 사람이 그걸 샀어요. 그러면 이 10배 가격에 팔고 나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여기 투자했다 10배 벌었으니까 부동산 사야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10배 벌었으니까 삼성전자가 없으면 그다음에 사성전자든지 오성전자든지 여기 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0배 비싸게 산 사람이 100배 비싸게 팔고 나가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100배 비싸게 샀지만 또 이거 100배에 팔고 나간 사람은 또 오성전자든지 팔성전자든지 여기 나가서 알겠습니다. 산업이 계속 발전하는데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부동산에서 10배 벌면 10배 번 사람이 내가 다른 부동산을 찾아야지.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더 올리는 쪽으로 나가요. 그다음에 온 사람도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가치 창출하는 쪽으로 발전하느냐 아니면 가치 창출을 하지 않고 불로소득에 의해 가지고 침체시키는 쪽으로 가느냐라는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프로께서 예를 든 것 중에 아파트가 또 지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지어지는 측면도 일부 있지만은 건설하는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또 지어지는 거예요. 불로소득 샀다가 파는 차액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었을 때 더 안 지어져요. 그러니까 건설 회사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를 지어서 새로 분양하는 사람이 많은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그걸 사서 시세 차익을 얻는 사람이 적은 이익을 얻도록 이 시스템이 구조가 돼야 되는데 내 말이 현재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어. 주식시장도 교수님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상장을 시키고 창업을 중간에 하고 하는 사람이 더 훨씬 큰 돈을 벌고 주식시장에서 그냥 사고팔고해서 버는 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게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사서 30만 원에 팔면 세금이 하나도 없고 삼성전자를 창업해서 10만 원에 팔면 그건 대주주 양도세로 30%를 띄어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주식 투자를 하지 누가 창업을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잘 말씀해 그래서 주셨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그 인센티브 왜곡 행위가 주식 시장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주식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다수고 서민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라는 이유로 잘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역군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파트 사고 팔고 빌라 사고 팔고 하는 분들은 그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더 비난을 받는 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안승찬 기자가 저한테 자꾸 듣기 싫어 죽겠어. 아주 맨날 이런 얘기하는 바람에 아주 아유,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됐으면 다음에 교수님이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실 그렇게 때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같이 다 해서 다시는 이런 얘기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게 이렇게 속성은 맞긴 맞는데 교수님이 아까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부동산도 부가가치가 생기겠죠.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고 하니까 부가가치가 그게 안 생기는 건 아니나 기업이 자꾸 생기는 쪽의 부가가치의 그 상승 속도로 못 따라갈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그럼 못 따라갈 뿐더러 부가가치의 파급 효과는 기업이 훨씬 크지. 훨씬 클 것 같네요.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놔도 국제 경쟁에서 우리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데 기업에 들어가서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반도체 만들면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이기죠. 그래서 이 국제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더 잘 만들면 승자 독식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못 만들면 완전히 파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승자 독식의 사회 아닙니까? 근데 이 국제 경쟁을 하는 승자 독식의 사회에서 우리가
국내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화어로운 아파트가 많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인 이익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가속 성장의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생각해 보면 정답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회가 가는 게 바람직하냐는 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업자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인센티브의 재원은 주식 투자에 차익을 거둔 사람으로부터 거둬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네. 아마 오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저는 이제 그 언더스탠딩이 우리 국가 미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진짜 어려워요. 언더스탠딩. 이제 창업해서 하려니까 그냥 막 악플도 많고 뭐 좀 막 그 광고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안 사고 어렵습니다 정말. 저희도 그냥 우리도 주식 투자나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된다. 그 말씀 주시는데 아직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 갈수록 뭐 사람의 가치가 좀 더 편화되고 기계의 노예가 되고 뭐 물질 만능 시대가 오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 주셨지만 여전히 있죠.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주십시오. 아주 힘듭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경제가 발전해서 점점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오면 인간의 가치가 말살된다. 이런 얘기가 마치 사실처럼 우리한테 많이 들려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 국가별로 보면 국민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미세먼지 농도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이 건강에 나쁜 미세먼지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게 되고 또 과거에 오염이 많이 나오던 석탄보다는 오염이 덜 나오는 청정연료, 천연가스,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바꿔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발전 안 하면 그걸 못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에 그 88 올림픽 때 유럽 선수단들이 선수 캠프를 일본에 차리고 한국에 와서는 마지막 게임만 하겠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국에 그때 연탄을 막 댔거든요. 공기가 안 좋다고? 공기가 너무 나빠서 운동하면 폐를 버린다. 세상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유럽 선수들이 폐를 버릴까 봐 걱정하는 이 대기질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전혀 모르고 살았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았죠. 그만큼 그때는 인간의 가치가 낮았다. 그게 국민소득이 낮고 경제가 발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 외에도 산업재해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사람이 다치는데 아니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무리하게 한 사람이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그러다가 막 기계에 말려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하는 얘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을 배치를 하지 못하냐?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배치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 배치하면 내 마음 만든 그렇죠. 제품이 안 팔릴 만큼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서 그렇죠. 그리고 값비싼 안전장구들 손가락 잘리지 않고 발 다치지 않게 그 좋은 값비싼 장구들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 안 하면. 그래서 경제가 발전해야 진짜 인간의 가치가 올라간다.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지 뭐 경제가 발전하면 물질 만능 시대가 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걸로 봐서 요새 잠시도 우리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질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저 샤워할 때도 갖고 들어가시면서 그 방수된 거 보시면서 샤워하시는 분도 있고.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화장실 갈 때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런데 스마트폰 보급률 같은 게 경제가 발전해야 보급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몸이 아플 때 의사를 보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죠. 근데 경제가 발전해야 의사 보급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좋은 건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유 대수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발전하면 자동차 보유 대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사람들이 살기 좋아진다. 이건 뭐 틀림없는 진리죠. 경제가 발전하면 인간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그 한국 사람들 그 배낭여행도 다니고 세계 일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국민 소득이 1만 불이 안 되는 나라에 가서 보시면 사람이 차를 피해 다녀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차가 쌩쌩 달려요. 사람이 피해야 돼요. 근데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는 나라에 가보세요. 사람이 아무데로 지나가도 차가 사람을 피해 다녀요. 근데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자살률 1위잖아요. 미국도 자살률이 높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정말 더 살기 좋은 나라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뭐 완전 선진국까지는 아니어도 뭐 굉장히 잘 사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더 못 사는 나라보다 자살률이 높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꼭 된다고 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걸까? 그 자살률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 중에서 한 개도 못 잡아요. 왜 그래서 그 자살률이 높은 거는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왜 우리가 앞에서 행복 얘기를 할 때 경제가 발전하면서 객관적 행복은 좋아지는데 주관적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게 이제 경제가 가속적으로 발전하니까 격차가 생긴다. 이런 문제로 일부 설명이 되고 더 중요한 설명 중에 하나는 경쟁이 세계에서 제일 치열합니다. 세계에서.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경쟁적인 성격을 가진 것도 물론 있지만은 수도권 집중도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도가 우리나라가 대개 인구든지 일자리든지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 다음으로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나라를 일본이라 그러는데 일본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한 15%, 독일 같은 나라는 5%.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좌절감 플러스 경제가 성장해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성장률이 대세 하락하는 데 대한 좌절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높은 자살률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은 다음에 그 앞뒤 정황을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게 잘 살게 돼서 그렇게 됐던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원인 파악이 잘못된 거다. 그러나, 틀렸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살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교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세계, 그러니까 세상 잘 사는 국가,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하면 우리는 더 잘 사는 국가가 돼 하는 그 결과물인 국가가 소득으로 보면 당연히 계산하면 더 잘 살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게 우리는 소득으로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해피니스도 정말 좋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주관성과 객관성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일부 요즘은 조금 잊어버린 분도 있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그래가지고 히말라야 산에 있는 부탄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 거기가 행복도 조사에서 1위를 했죠. 그래서 신문도 장식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저는 부탄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부탄하고 무슨 이렇게 거래를 해서 자주 가시는 분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부탄인 사람들 정말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한 줄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은 눈빛만 봐도 선해요. 그리고 아쉬운 게 없어.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안분지족하면서 그 산속에서 좋은 공기 속에서 잘 사는지 몰라요. 그러면 저한테 찬사를 막 늘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 그럼 이제 연세도 어느 정도 되셨으니까 이제 은퇴하시면 부탄 가서 사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근데 부탄에는 집에 온수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온수 안 나오면 온수기 여기서 좋은 거 사다가 다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데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이 대도시에 가서 조달하고 이게 굉장히 쉽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몸이 아프면 의사를 보기가 어렵대요. 의사 보급률이 하도 낮아가지고. 왜 행복해? 그래서 그럼 이게 의사한테 전화 연락해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 와이파이 안 터져요. 그게 천국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좋은 천국을 두고 이 힘들고 각박한 한국에서 사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게 사실 행복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주관적 행복 쪽에 집중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이걸 크게 보면 우리 정말로 좋은 사회, 정말로 행복한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유토피아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사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이고 또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천당이고 또 도교에서 얘기하는 무릉도원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장 사실적인 모습으로 그려낸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토마스 모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캐톨릭 대주교인가 그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쓴 유토피아 책에 보면 이 유토피아가 무슨 뜻이냐면
지구상에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 그런 뜻이에요? 네, 있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세상. 이게 유토피아예요. 근데 여기 써 있는 걸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썼냐면 하루에 6시간 노동해서 충분히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6시간 노동은 해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죠. 6시간. 왜냐하면 이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 노동한다는 거는 반 이하니까 이건 뭐 천국이에요. 예. 근데 요즘 우리가 하루 6시간 노동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8시간 그러지만 이때는 휴일의 개념도 없었거든요. 우리는 연휴도 있고 휴일도 있고 다 따지면 평균 6시간 이하. 6시간도 안 해요. 우리. 그다음에 이 사회 유토피아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네 지도자를 선출한대. 얼마나 유토피아냐.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대요. 이 사람이 캐톨릭이었는데 헨리 8세가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나는 캐톨릭이다, 성공회 못 믿겠다. 그랬다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냐면 방어를 위한 전쟁은 괜찮고 우방국을 도울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전쟁이 없는. 왜 제가 농업사회 말씀드릴 때 농업사회는 항상 멜더스의 인구론에 의해 가지고 식량이 부족해 가지고 식량을 뺏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한다. 전쟁을 해야죠. 이때 끝없이 전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전쟁이 방어를 위한 전쟁, 그다음에 우방국을 연대할 수 있는 전쟁. 지금 이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옛날에 비하면. 거기다가 행복과 복지에 대해서 결핍의 공보가 없대. 이 옛날에는 나이 들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노후가 보장된대.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정말 꿈꿨던 이 유토피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마스 모어를 지금 다시 되살려낸다면 이 사람이 여기가 천당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그러고 춤을 출 지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마스 모어한테 유토피아를 선물한 게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1차 산업혁명이다. 우리한테 새로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선물할 이 새로운 사건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건 어때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의 행복은 절대적인 어떤 의식주의 풍족함에서도 오지만 부탄이 행복한 이유가 아마 설문조사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다 같이 비슷하게 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행할 게 없는 거예요. 뭔가 으실으실 추운데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기대치가 없는 거. 그렇죠. 혹은 더 좋은 거에 대한 욕망이 없어. 근데 부탄도 길거리에 있는 어떤 좋은 집에는 도시가스 들어오고 우리 집은 계속 부탄가스 써야 되는 상황이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예외적인 특권층 한둘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이니까 그래서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러려니 하는데 농업사회의 귀족과 평민처럼 저 사람은 원래 씨가 귀족이야.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근데 지금 산업사회에서는 뭐 막 잘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행복을 얘기할 때 배 아픔은 참을 수가 없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배 아픔이 없는 것 사회죠. 이걸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1차 산업혁명은 의식주를 해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근로시간이 대폭 축소되고 우리의 심리, 건강, 환경 이 모든 게 개선이 되면 어쩌면 이제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해결하지 못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빈곤감까지도 해결하는 그 지경의 그런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아주 현실처럼 말씀드리기는 지금 좀 곤란하죠. 나도 그걸 잘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면 그게 지금 느낌으로는 1인당 소득 한 10만 불? 그 정도 되면 그때는 남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도 남은 30만 불 벌어도 10,000불과 30,000불의 차이만큼의 격차는 별로 안 느끼면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면서 이게 많이 좀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 격차에 따른 불행이 지금도 이렇게 이러가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될 것 같지 않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산업형 생산성이 높아지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격차는 더 벌어지는. 벌어지지 그렇죠. 당연히 절대 격차는 더 벌어지죠. 절대 격차는 더 벌어지니까 내가 분명히 작년보다 더 잘 살게 됐는데 쟤는 더 잘 살아. 더 잘 살아. 예, 예. 그러면 그때 계속 벌어지나? 계속 벌어지면 짜증날 거. 근데 사실 몰라야 되는데 예, 예. 나는 모르고 산다. 근데 요즘은 제가 보기에 모르고 살 할 수가 없어. 드라마에 다 나와. 드라마에 다 나오고 뭐 인스타에 다 그래서. 나오고 이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그 능력도 있고 정말 노력도 하고 창의성인 두뇌도 타고나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창출한 부가 예. 이 사회 전체의 평균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은 이 세상에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예. 능력 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 네. 그래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의 격차가 커져서 이 사람들이 더 일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을 받아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 얘기할 때 처음 전제된 부의 격차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예. 앞으로 이 격차가 아주 지나치게 나면 그리고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이 그 고도로 발전한 4차 산업혁명의 문명 사회가 이 배아픔을 해소해주는 역할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그런 그러면- 재원이 마련된다. 그렇죠. 기여할 수 예. 있는 재원이. 예.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사진처럼 딱 찍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아직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가보진 그래서 않았어요. 문명사적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토마스 무어 시대로부터 현재가 이상향 유토피아라면 예. 오늘로부터 내일의 유토피아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말이 맞는데 왜 우리는 자꾸 행복한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데라고 하면 옛날에 어려웠던 1차 산업 시대에 농사 지으면서 그런 생활로 자꾸 가려고 하는 느낌이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응답하라 그런 거 보면 저 때가 좋았지. 저 때 진짜 왜 이렇게 그냥 살기 좋아 보여. 이게 분명히 못 살고 막 반지하 살고 연탄 떼고 이러는데도 저 때 참 재밌게 살았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런 이 거겠지. 과거는 항상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미화돼 보이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 자기 동네에 굉장히 좋은 집이 있었다고 어떤 분이 수필을 썼는데 예. 부잣집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도 돈 벌어서 나중에 저렇게 그 좋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도시로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래가지고 좋은 집을 지으려고 돌아가봐서 그 집을 찾아보니까 그 집이 형편없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어렸을 때 봤던 또 과거에 봤던 기억은 점점 더 미화해서 좋아 보이고 현실은 점점 비판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시각 중에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게 아주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게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영국이 한참 그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던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그 비평가 중에 한 사람이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뭐 역사에도 나오고 뭐 업적도 있고 이 사람이 원래 이제 예술 비평가, 사회 사상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로 내쓴 핀 공장의 분업을 통렬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핀 공장 얘기는 뭐 너무 잘 아시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담 스미스가 핀 공장에 가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핀을 평균 20개씩 만들더라. 근데 한 사람이 철사를 구부리고 자르고 갈고 이게 다 힘드니까 18개 공정으로 나눠라. 그래서 한 사람은 무거운 철사 덩이를 막 옮기고 힘센 사람은 또 한 사람은 길이를 딱 맞춰서 막 자르고 또 한 사람은 뾰족하게 갈고 그래서 18개 공정으로 만들었더니 1인당 4,800개씩 만들더라. 효율이 240배 올라갔다. 효율이 240배라는 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효과가 240배 됐는데 그게 아담 스미스의 자본주의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게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런 중상주의 이런 귀금속 가지고 국부가 되는 게 아니라 노동 분업에서 모든 국부가 나온다. 240배 효율이 나오니까. 그런데 존 러스킨이 뭐라고 비판했냐면 저거는 인간성의 말살하는 거다. 그래 어떻게 하루 종일 왜냐하면 갈기만 하냐. 제가 옛날에 뭐 읽어서 지금 문구는 그대로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핀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만든 핀으로 꽃다운 처녀가 머리에 그 꽃도 꽂고 귀 부인이 가슴에 보석도 달고 또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구국의 영웅이 가슴에 훈장을 달 때 이때 내 핀이 쓰이는 거야. 이 핀 얼마나 가치 있는 거야. 그럼 존경받겠죠. 예. 자부심 느끼겠죠. 예. 근데 8개 공정으로 나눠서 핀 자르는 일만 하는 사람한테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난 핀 잘라. 그냥 철사 자르는 사람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사 많이 잘랐어. 심지어는 자르다 보면 이게 어디에 쓰이는 철사인지도 모를 거야 아마. 모르죠. 그러니까 이 핀 공장의 분업을 통렬하게 비판한 거예요. 이게 인간을 기계화하고 인간이 할 짓이냐? 기계가 할 짓이지. 기계가. 도덕적 가치를 훼손한다. 이렇게 맞네. 주장을 했죠. 말이 맞아. 들어보면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예. 맞는 읽는 말이네. 순간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이 핀 공장에 분업을 한 영국은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그래 그게 아이러니야. 분업 안 한 나라들은 전부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수공업 운동을 해야 된다. 손으로 뭘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도록 해야 이 사람의 자존심도 살아나고 창의심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지금 손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그 아프리카의 그 공예품 만들어서 파는 거하고 뭐 원주민들 그건 세계에서 정말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평가의 눈이라는 게 딱 단적으로 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그게 이 사회의 그늘진 부분을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 사람의 방식대로 하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자동차를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에서 너는 나사만 줘요, 너는 타이어만 끼워 이런 방식으로 포드가 바꿔놓고 난 다음에 생산성은 많이 올라갔는데 포드의 자서전에 의하면 과거에는 없었던 문제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면 맨날 이것만 꾀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고 지루하니까 안 와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근로자가 한 명이 병이 나서 안 올 수도 있지. 그래도 공장 다 돌아갔는데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이 하나 빠지니까 공장이 아예 올스톱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포드가 평균 1달러가 일당이던 시대에 우리 공장에 오면 4달러 줄 테니까 와. 그래서 공장 밖에 줄을 길게 세우고 그래서 누구 안 오면 들어보기도 하고 자, 너 안 오는 순간 4배짜리 수입이 날아가는 거야. 어디 한번 결근하려면 해봐. 그래서 이제 돌렸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들었어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월급을 파격적으로 올려줬죠. 그 당시에 막 가장 위험하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업이 석탄광의 광부였고 뭐 그 석탄 공기가 얼마나 나쁩니까? 거기서 일을 10년만 하면 다 환자 되거든요. 폐 환자. 그 사람들이 3불 50전 받을 때 4불을 줬어요. 다른 데 2배 이상. 근데 임금을 4불로 올려주고 그다음에 그 마들티라는 거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조립을 해내니까 원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가격이 850불 거의 900불 가까이 되던 게 280불까지 떨어졌어요. 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인류 역사상 소위 서민과 대중은 어디에 가든지 자기 발로 타박타박 걸어 다녀야 됐어요.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는 거는 아주 소수 특권층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민이 어떻게 말을 갖습니까? 서양에서도 기사가 돼야 말을 갖지. 그럼 말 하나 갖는 게 큰 재산이거든요. 먹이기도 힘들고 마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포드의 그런 컨베이어 벨트와 임금 체계 때문에 소위 미국의 머슬, 근육을 쓰는 육체 노동자가 마이카를 갖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인류 문명의 인간의 행복을 아예 한 단계 격상시킨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인간적으로 별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 경영하다 보면 뭐 노동자한테 좀 심하게도 할 수 있고 노조도 공격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했다거나 합리화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드라는 사람이 임금을 올리고 가격을 낮춰가지고 서민 대중이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도 자동차는 리치맨스 토이 부자들이 폼 잡는 거야. 그래서 일요일 날 교회에 갈 때 좋은 옷을 차려입고 차를 바짝바짝하는 차를 몰고 그러기 위해서 탄 거지 이게 실용성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실용품을 만들어가지고 타박타박 다녀야 될 대중을 차 타게 만들어준 것.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대중이 좋은 음식을 먹게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덜란드의 그 자본주의 혁명에 비견할 만한 그런 변화라고 생각하죠.
그런 엄청난 변화의 이면에는 하루 종일 타이어만 끼워야 되는 노동자도 생기긴 생겼으나 예. 그에 따른 소외와 부작용에 비해서 그 결과물이 너무 눈부시게 좋았다. 좋고 그렇죠. 큰 거라서 예. 4차 산업혁명 오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는 그냥 접어두자. 그건 5차, 6차, 7차에도 똑같이 나오긴 나오는 건데 점점 그런 거 없어질 거다. 아니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20대 초반에 읽었던 책 중에 무슨 정확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런 거였어요. 자본주의는 끝도 없이 달리는 기관차와 같다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폭주 기관차처럼 앞으로만 가고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나쁜 책 그런 책 좀 읽지 마요 좀. 그래서 이게 도대체 멈추지만 않아서 각종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면 죽으니까 마치 자전거가 달리기를 멈추면 넘어지듯이 이 자본주의라는 건 폭주 기관차처럼 계속 앞으로만 가야 한다. 아주 그런 책이었어요. 네, 그런 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면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기관차라고 하는 게 막 석탄을 떼가지고 검댕이를 날리면서 기적을 울리면서 막 칙칙폭폭하고 갈 때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10배 더 빨리 가면 이건 완전히 지옥이겠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고속열차 얼마나 조용해요. 정말로 조용하잖아요. 그죠? 전보 제트기 정말 쾌적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 진공 튜브를 통해 가지고 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의 폭주 기관차를 얘기한 사람은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어린아이한테 가난이라는 제목을 주고 글을 동화를 한번 지어보라 그랬더니 그 부잣집 아들이 옛날에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마부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가난하고 요리사도 가난하고 뭐 가정부도 가난해서 가난한 집이다. 그렇게 썼다는 거나 마찬가지의 논리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농촌에 대한 향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향수에 빠져가지고 그 향수를 재현해 보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미시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 저기 가봤어. 진짜 신기해. 가보셨군요. 펜실바니아에 가면 이거 관광 코스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봤다는 얘기예요? 미국에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는 사람들이 진짜 옛날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몰라도 중세로 돌아간 거예요. 그대로 사는 같아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옷도 원래는 희고 검은 옷만 입다가 요새는 천연 물감 들인 옷도 조금 있기는 하는데 옛날로 돌아가서 지금 차 안 타요. 마차를 타고 다녀요. 마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전기나 가스 쓰는 거 이런 거 다 거부하고 어머나. 장작대고 뭐 이러면서 그 옛날식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평화주의자예요. 무기를 들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유럽에서는 전부 쫓겨나가지고 지금 유럽에는 없어지고 미국의 펜실바니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분들 경우에 정말 그 옛날식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사시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어린애 나면 백신은 맞춰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 촌장 댁에는 TV도 있고 전화도 있고 다 있어. 왜냐하면 비상사태가 되면 연락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그 아름다운 옛날 농촌의 그 모습을 재현하려 그래도 현대 문명의 이기에 도움 없이는 제대로 재현이 안 된다. 민속촌 같은 거구나. 결국은 민속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광 코스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라다크라는 지역에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산골 마을이 있는데 이 라다크에 가보면 정말 옛날식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식으로 안 살면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생태 균형에 딱 맞춰서 살고 그다음에 여성과 아이에 대한 존경심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이 그 오래된 미래라는 책에 써져 가지고 막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했는데 이제 물질 문명이 들어가니까 저게 자꾸 무너지고 있죠. 근데 이제 한 면만 보면 그런데 또 다른 면만 보면 여기는 생산성이 굉장히 낮으니까 뭐 제가 예를 다 들 수 없지만 한 가지 예만 들면 어떻게 되냐면 1차 다부제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부부가 일해서는 제바로 살 수가 없어요. 생산성이 낮아서. 그래서 한 집 형제 셋이든 넷이든 하고 여성 한 명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형제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남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1대1로 태어났을 텐데. 남는 여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기 그렇지.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정만 할 수 있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일부 닫혀져 있는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게 결혼 못하는 분들이 많죠. 현실적으로 가동하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재생할 수 없는 과거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 지식인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스캇 니어링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 펜실바니아 대학교 교수를 하시다가 이 사람이 굉장히 생태학적인 사람이고
사회주의적인 아주 공동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그때 공산주의로 몰렸어요. 그래서 제2명에서 탈락한 겁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인하고 같이 이제 메인주 저 북쪽의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인생의 3분의 1은 책 읽고 명상하고 책 쓰고 이렇게 아주 지적으로 보내요. 또 3분의 1은 메이플 시럽이라 그래서 왜 그 메이플 나무 있잖아요. 사탕나무. 그래서 거기서 메이플 시럽을 채취하는 노동을 해요. 부부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여행을 하고 강연을 하는. 그래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조화로운 삶 이 책은 뭐 전 세계적인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됐죠. 근데 이분에 대한 비판도 있는 게 1940년대인가 그 옛날에 부모님한테 100만 불의 유산을 받았대요. 엄청난 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형제가 5이니까 나누면 20만 불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옛날에는 엄청난 돈이었다. 근데 이분이 그 산에 들어갈 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제자, 젊은 제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유산이 있었더라도 이혼한 부인한테 다 뺐을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을 옹호하는 사람하고 돈이 많아서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냥 재미삼아 토론을 하는데 사실 이분이 그 진짜 생태학자였으면 그 제트기 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 그 공해를 엄청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구지를 타거나 타박타박 걸어 다녀야 될 텐데 제트기 타고 여행하고 또 이 사람이 유명인이라서 엄청난 인세를 벌어들이고 그래서 이러한 그 농촌 사회를 꿈꾸는 지성인의 삶도 특수한 개인에게 가능한 거지 보편 타당하게 우리 주변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언더스탠딩이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시빌라이제이션 이제 7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분기점입니다. 이거 들으면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발전만 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오늘까지는 교수님이 안 그런 거야, 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잘 따라와라고 했는데 더 이상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희 진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심스러우면 이제 진도 다시 1강부터 다시 보시거나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3프로 TV 이런 거 가서 보시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8강부터는 그동안 뭔가 한국에 특히 우리나라 한 단계 높은 산업혁명을 일궈냈던 나라들의 특징들, 일화들 이런 거 이제 쏟아내기 시작할 건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넷플릭스나 혹은 뭐 디즈니나 이런 거에서 뭔가 재밌는 시리즈 보고 계신 분들 있으면 빨리 오늘 저녁에 다 보세요. 그냥. 다음 강부터는 여러분들의 못 빠져나옵니다. 이제 못 빠져나와. 꼭 친한 친구 만나야 된다든가 뭐 부모님 찾아뵈야 된다든가 빨리 하세요 그거. 다음 강부터는 8강부터는 눈을 뗄 수가 없고 귀를 닫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저희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 각오들 하시고 일단 7화는 여기서 마무리해보죠. 다음 강으로 이어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